어이, 코롱님. 네이버 최강 궁수? 궁수. 코롱님 1등인가요? 코롱님 1바. 아, 미토. 요즘 제트레이 때문에 밤잠 설친다. 왜요? 비싸. 35만 9천 원이잖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국내 35만 9천 원이에요. 일본에서 사면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지금 또 특히 환율이 많이 좀 떨어진 편이어서, 오늘은 모르겠다. 며칠 전까지 880원? 880원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어서, 일본에서 사면 그래 좀 저렴하고, 한국에 사는 건 지금 35만 9천 원에 출시가 되긴 했는데, 그거는 본인 마음에 드는지 아마 카포 이런 데서 주문을 해서 한번 신어보세요.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색상이 아니라 옆에 그 라인이라든지 아식스 맥스코 라인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죠. 보면. 그거 이제 까만색이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 디자인에서는 까만색이 나와도 별로 이쁠 것 같진 않아요. 뭐 빨간색 뭐 추가 이런 거 나오겠죠,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검은색을 런칭 모델로 쓰진 않아요. 검은색을. 검은색을 쓰진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검은색이 일본에서 어쨌든 여름 기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나와서 흰색 나오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흰색인데 은색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실제로 흰색인데 흰색의 컬러가 좀 바뀌면 좀 어떨지 모르겠죠. 비니가이님 들어오셨고 불타는 디자인이 싫어서 그 컨셉이 그래가지고 제트레이는 신발에 원래 그것보다는 아마 디자인 때문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프로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인데 근데 아식스도 저기 있는 이제 프로를 지금 책상에 앞에 두고 있는 걸 보고 있긴 한데 음, 멕시코 라인을 써가지고 저기에 변화를 줘서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해서 제품을 예쁘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미즈노 그냥 전통적인 뭐 네오다 아니면 모렐토다 이런 것처럼 아식스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새 상품이라는 어떤 효과가 없죠. 이게 우리가 새로 개발한 제품이다 하는 효과도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아 그러니까 제트레이를 또 어디서 내가 신을 것이냐 하는 것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리뷰를 올린 곳은 어쨌든 잔디 상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천연잔디급에 가까울 정도로 푹신푹신하고 좋은 구장이기 때문에 음, 그런 데서 신을만 하거든요. 보면. 자 이제 오늘 몇 가지 먼저 축구 얘기하기 전에 정책 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 두 가지가 지금 핫하게 지금 우리나라를 휘감고 있죠. 예, 우리나라를 휘감고 있다는 거는 뭐 저는 주식의 계좌 수가 2천만 개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어 주식에 원래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주식을 한다라든지 주식을 평생 주식 시장에서 뭘 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려 그러면 그에 적합한 어떤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근데 그 분석이 단순하게 한국 시장에 대한, 지금은 이제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시장 전망 이런 걸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아무리 번역을 할 수 있고 번역기를 다 돌리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영어나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거나 노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다양하고 근데 영어에 뭐 노출이 되고 그런 정보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서 판단을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식 시장은 처음부터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관심이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 장기 주식에 대한 수익률 뭐 이런 거, 어떤 주식이 떨어져 어떤 게 올라가느냐 하는 거를 대학교 경제학 교수랑 이제 1화인데, 이게 대학 교수랑 그 다음에 멍멍이였나? 멍멍인가 뭐 하나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침팬지인가? 둘 중에 뭐 몇 가지 종목 중에 선택을 하란 다음에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더라 이것이. 그러니까 뭐 침팬지나 아니면 뭐 또 멍멍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나 사람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고르는 거나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는 시장이다. 그게 이제 등락에 대한 예측, 그 다음 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유들이고, 실제로 대기업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상장회사다, 비상장인데 뭐 어디에 들어가 있다, 뭐 코스닥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신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호재들이 있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시장에 곧바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 법적으로 의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그런 뭐 수주를 했다, 아니면 뭐 매출 계약을 맺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대조표가 어쨌든 나오니까 그것들을 잘 분석한다. 그러면 이 기업의 현재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과연 내가 이 주식을 몇 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적은 돈이면 사실 돈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을 일반인들이 주식 시장에다가 넣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같은 1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뭐 10년 뒤에 수익률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과연 비슷할 것이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10년 묶어 놔서 수익률이 100% 됐다 해봐야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1억을 투자를 해서 10년 뒤가 되면 2억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수익률은 율로, 그러니까 레이트로 보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얻는 거는 차이가 나니까 과연 이 주식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뭐 부동산은 투자를 한다, 투기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정상적으로 가는 코스였으니까,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고 뭐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돈은 뭐 저금을 해가지고 모으는 건 있고 몇천 원. 그러다 이제 부모님들이 좀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주고 그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집을 샀어요. 근데 뭐 제가 산 집은 이제 뭐 큰 아파트 대단히 단지도 아니고 이러니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구입했을 때보다는 많이 올랐죠. 그럼 이제 이게 올랐으니까 확실히 수익률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유로 인한 혜택을 없애고,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보유세를 올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세 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행정 통치 능력이 없어요. 경기도지사를 하든 성남시장을 하든 그냥 얼굴 마담인 거지.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한 거지 행정가로서 성공을 해서 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치적이라고 내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이다 하는 대장동 뭐 아파트 뭐 백현동 아파트 전부 다 그 자체가 비리덩어리인 거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어디 저기 뭐 계곡을 무슨 정비를 했냐 하는 것도 본인의 업적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통치 능력이, 수권 능력은 민주당이라는 그 좌파 집단에 의해서 수권 능력이 생겨서 본인이 통치권을 획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좌파 출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 마인드는 경제 통치 능력이 없어요. 경제 통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장기라 해서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당장 2, 3년 내에서의 경제 통치 능력도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뭐 그런 문제들을 늘 강조를 했었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돼야 된다 하는 입장,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 만약에 한국이 좌파가 없는 상태로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지금 있는 뭐 민노총이다 뭐다 하는 노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이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우리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던 그때 있었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물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한국이 충분히 성장하긴 했지만 지금 싱가포르에 비하면 1인당 GDP가 반토막이잖아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경제 드라이버라 계속 끌려서 개발 독재가 계속이 됐다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됐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뭐 지금은 국힘이 이게 보수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파인 거는 틀림없다. 예를 들면 좌파에 대해서 대응을 하니까 우파라고 분류를 한다. 하지만 정책이 보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책을 펼치고 있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미 경제정책이라는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복지의 개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복지의 개념에서 최저가 들어가는 민주당식 아니면 민노총식 이런 것들의 뭐 최저시급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제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고와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노란봉투법이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 기업 활동을 기본적으로 억제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혜택이 없어지고 대기업과 똑같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 혜택과 동시에 규제가 같이 없어진다 그랬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기업이 성장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규제와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퍼붓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 해소다 선진국이 되고 나서 빈부격차 해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그런 안전장치들, 사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그 의료보험을 조기에 실행이 됐다 이런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해안이죠. 놀라운 통찰이고. 그 옛날에 의료보험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국민연금을 해야 된다. 그 국민연금을 초기에는 제가 처음에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가입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대중 시절에 들어와서 완전 의무화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선진국가에 준하는 복지 정책들이 막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사실 그러한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든지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10% 20%의 부유층이 있고 나머지는 결국 중산층이 이해하죠. 근데 선거라든지 이런 민주주의 정책을, 자유민주주의 정책에서 아무리 우리가 보수 우파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해주는, 기업이 더 잘 되게 해주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거 때문에 야금 양보해준 결과로 지금 오게 된 거고,
그렇게 야금 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있고 본인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좌파 정부만 들었으면 문재인 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정권을 뺏기죠. 현재 시점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매긴다. 40억짜리, 50억짜리 집이기 때문에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3천만, 4천만 원 매긴다. 그러면 그 4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평균 연봉이 10억씩, 5억씩 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재건축, 아파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지긴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는 월 소득이, 아니면 연간 소득이 높진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20억짜리, 30억짜리,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를, 세금을 매긴다고 쳐요. 보유를 하고 있는 실거주자인 경우에도 그건 부담인 거고, 전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아니지만 임대를 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거는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 부담을 예를 들면 자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이 만약에 연간 3천만 원, 4천만 원 보유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파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를 해서 팔지를 않고 견디죠. 어떻게 견디느냐? 대출을 받거나 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돈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견딘다 이거죠. 왜? 이런 식으로 약탈적 조세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정권은 바뀌게 마련이라고 보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이재명이가 4년, 5년을 더 한다. 그래서 10년을 한다. 좌파 정부가. 그러면 10년 가기 전에 조세장이 일어나서 정권은 망한다 이거지.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많이 냈어요. 갖고 있는 쪽에. 그런데 보유세를 많이 내고 있지만 임대 계약을 하는 게 4년 단위예요. 그럼 4년 단위로 임대를 할 때 4년치 세금을 나올 세금이 얼마인지를 대강 계산을 한 다음에 어쨌거나 다음 전세 계약에서는 그걸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전월세,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집을 살 수 있느냐?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판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금액은 보통 주택의 가격이 20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뭐 연간 뭐 소득이 1억이야 연봉이. 그런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몇백만,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부담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보유세가 부담이 될 때 내가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판다. 그러면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팔고 이 사람은 어디가 살아야 돼요? 20억, 30억짜리 집의 규모의 좋은 집에 살다가 학고방에 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겠죠. 거기서 20억짜리, 30억짜리를 팔고 양도세를 내고 뭘 내고 하게 되면 그 20억, 30억짜리가 몇 억이 줄어들어서 내가 가져가는 돈이 적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집을 팔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사라는 건데,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거는 집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서 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집이 있는 사람이 되면 결과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원래 있던 사람이 보유세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으로 되라. 예? 집이 없는 상태로 살아라. 전월세로 살아라. 하는 정책이 말이 되냐 이거지.
아니, 그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야. 예? 어떤 사람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를 본인이 이제는 보유세가 아니라 전월세로 나가는, 예? 돈을 부담하면서 사냐, 이거야.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하는 정권이에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야, 과연. 네? 자, 어떤 사람이 보유세가 아니라, 그럼 일가의 1주택자인데, 자기의 집을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로 있던 집을 그냥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가요. 그럼 시장에 어떻게 돼요? 원래 전세로 살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 그죠? 내보내는데 내가 전세를 줬던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간 사람은 내가 진 집으로 산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세입자로서 세를 주던 물건이 하나 시장에서 없어졌죠. 하나가 없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을 팔지 않고 지금 전월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월세 물량이 구해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월세 물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오르겠죠. 보면. 이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이 정부는 모른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정책을 피했느냐? 세금을 거들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느냐? 왜?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 본인들도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10조, 20조, 30조를 막 찍어서 돈을 풀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돈을 풀어서 소위 말하는 약자,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 빈부격차의 해소를 이전 지출을 해결하겠다. 절대로 안 되거든. 거기에 50만 원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을 계속 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62년인가 3년 있으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128만 원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28만 원 가지고도 생활이 쉽진 않겠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연금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100만 원씩을 준다. 그래서 한 달에 받는 게 일을 해서 버는 거랑 비슷하다. 뭐하러 일을 해요? 힘들게. 예?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세금 내는 사람, 물론 우리나라의 근로자 30%는 소득세를 안 내요. 정부가 돈을 찍어서 계속 이전 지출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전 지출을 받아서 계속 소비를 시킨다. 그러면 이재명식으로 보면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기업이 벌어서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정부에 다음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세수로 못 들어오잖아. 부가세다 뭐다 해가면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100만 원이 나가면 다시 국고로 들어오는 거는 그 중에 10만 원이라 이거지. 그럼 90만 원이 매번 빵꾸가 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이전 지출을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 참 이해 안 가죠. 전혀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정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더 많이 걷어서. 사실 자본정부를 추진한다고 하면 각종 규제나 세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소득을 저기 뭐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문재인 때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저런 제도를, 조세 제도는 어떤 거든지 바꿔놓으면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윤석열이 중간에 정권을 잡고 나서 2년인가? 2년 했나요? 만에 물러났기 때문에 탄핵돼서 무언가를 원상복구시키는 게 다 어려거든. 그러면 지금 이재명으로 간다. 다음 정권은 무조건 바뀌겠죠.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가 얇아지는데도 계속해서 그 정권을 지지하진 않아요. 특히 세금으로 많이 뜯기면 뜯길수록 무조건 다음 정권에서는 내 돈 안 뜯어가는 사람이 안 뽑아. 안 뜯어가는 사람을. 그거는 좌든 우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경우에 좌우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이라도 그 부동산 사야 되느냐?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여건이 되면 집을 사라. 일단은 지방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을 사는 게 위험하긴 해요.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서는 집을 사는 게 정말 주식이랑 비슷하게 떨어지면 나중에 대체가 안 나는, 매매도 안 되고 이러면 골치 아픈 존재가 되긴 해요. 근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그러고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나와서 사는 걸 희망하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면 무조건 집을 사라. 지금이라도. 그건 뭐 살 수가 없죠. 보면. 그 우리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정부를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보면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별 희한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뭐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 나눠주고 뭐 기업의 수익을 어떤 애는 이런 애도 있던데, 젊은 애들이 기업이 많이 벌면 그 많이 번 거를 정부가 더 가져가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기업이 버는 거를 왜 예?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왜 정부가 가져가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번 거를 나눠달라 그러면 나눠주진 않아. 소위 말하는 이게 조세 형평성이라 그러면 기업이 100조를 벌어가지고 그 중에 10조를 나눠주라. 10분의 1을. 예?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가 200만 원 버는 거에서 10% 2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 하면 싫어한다고. 다른 데 기부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나는 버는 게 적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평등 마인드, 불평등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사회 상당수가 있어. 젊은 애들부터. 어디서 그런 교육과 세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얻은 영업이익을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런 애들한테 실제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라 하면 살겠냐 이거지. 걔네들은 자유주의 시장에서 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거를 뺏어와서 나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보고 싶다는 것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들인 거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가끔 보는 그 인스타인가 어디 이제 뜨는 게 있는데, 요 GRGR 코리아라는 거예요. 여기. GRGR 코리아. 여기가 이제 무슨 그 GRGR 코리아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린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고, 뭐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해가면서 뭐 축구 관련된 얘기를 쭉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애들 가르치는 거겠죠. 뇌를 깨우는 훈련 노트 축구 일지 되어 있고, 뭐 리플렉션 노트 구매하러 가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뜬 거예요. 청문회를 보고 나서 청문회에 남긴 게 뭐냐, 축구팬은 축구협회 어떤 존재냐 하는 거를 물어본다 이거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청문회가 남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 축구팬은 축구협회 어떤 존재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한국 축구가 지금 가장 먼저 답해야 될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질문의 핵심은 성적이 아니다. 누가 감독이 됐든 간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 축구의 의사결정이 누구를 위해 어떤 책임 아래 움직이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팬은 관중만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댓글을 달라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팬은 소비자만도 아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 표를 사고 유니폼을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유소년 축구를 지켜보고 K리그를 응원하고 대표팀의 방향까지 질문하는 사람들이다. 팬이. 한국 축구의 공론장을 만드는 주체다.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런 공론장을 만드는 주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좌빨화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좌편향되어 있냐. 얘네들이 이런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이게 굉장히 팬은 협회 존재유다 하는데 이거는 완전한 착각이에요. 몰지가 아니고. 축구협회는 늘 말씀드린 축구협회라는 사단법인은 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이 착각하라는 게, 예? 나름 본인들은 그럴듯하게 뭔가 축구 관련된 내용을 의식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몰지각한 이유는 뭐냐? 협회라는 단체 특성을, 기본 특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 뭐냐, 정부가 뭐냐, 개인 소비자가 뭐냐 하는 경제적 관념도 없고 정치적 관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축구협회의 설립이라는 거는, 네? 축구협회를 만든 회원들의 모임인 거지. 그 축구협회는 특정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를 만든 회원들의 거지. 팬들은 그의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격가지 중에 하나에 대한 팬들인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고 축구협회가 축구팬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하는 착각은 뭐냐? 축구협회와 축구대표팀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예? 축구협회와 축구대표팀을, A 대표팀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팀은 축구협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20%에서 25%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만 축구협회가 가장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협회의 모든 일이 대표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 위해 존재하느냐? 축구를 같이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축구협회 정회원에는 지방에 있는 축구협회 회장,
축구협회 사무실, 강원도 축구협회, 뭐 부산 축구협회, 부산 축구협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축구연맹, 중등 축구연맹, 초등학교 축구연맹, 프로 축구연맹, 그 다음에 프로 구단, 이런 사람들이 이 축구협회에 기본적인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축구 선수다, 지도자다 하면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회원단체예요. 이 단체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팬이 있건 없건 축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야. 축구협회가 아무리 대한축구협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자체가 아무리 인기가 있건 없건 말건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팬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대한축구협회의 산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A 대표팀이 갖고 있는 팬인 거지. 나머지 팬은, 축구협회는 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야. 이해가 돼요? 네? 축구협은 세금을 받는다고 뭐라고 한다. 세금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축구협회가 세금을 받지 않겠다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럼 축구협회에 왜 그런 권한을 줬냐, 권리를? 체육진흥법. 체육진흥법. 우리나라의 체육활동을 진흥시켜서 국민의 건강을 진흥시키자. 다시 말하면 축구협회의 고유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고유한 목적, 그것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자체로는 만약에 정부가 여기에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끊으라. 그러면 그 정부가 주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팀 운영이에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는 얘기했지만 축구협회는 회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한축구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표팀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를 쓰라고 돈을 내려보냈다 이거지. 270억, 300억을. 그러면 내가 대한축구협회 회장인데 협회가 저런 거를 내려보내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 이거야, 협회.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돼. 대한체육회에 내가 올해 신청 안 한다 하고 대신에 정부가 협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사업을 중지시켜버리면 그만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뭐 협회를 하나 더 만든다 하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문제는 그렇게 새로 만든 거를 피파가 인정을 해주냐 인정 안 해주냐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협회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 왜냐? 나도 몇 명 사람 모아가지고 대한축구협회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런데 내가 만들어봐야 만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회원이 됐다고 해서 시도단체에 있는 축구 단체를 다 끌어들일 수도 없고 연맹도 프로축구연맹을 끌어들일 수도 없잖아. 예? 그러면 만들어봐야 실효성이 없는 거지. 뭔가 대회도 하고 뭔가 축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 나름 축구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아직도 축구협회 단체라는 거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못해. 네? 팬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승리가 아니다. 이게 대한축구협회가 무슨 어디가 싸우러 다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팬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승리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일본 축구협회랑 싸우러 다니냐고. 승리하러 다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대한축구협회랑 대표팀, A 대표팀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 때문에 지금과 같이 협회 관련된 문제, 감독 선임 관련된 문제, 협회 회장 선출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불거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명확성, 이런 것들이 축구인들 사이에 없어. 박지성이든 이영표든 이천수든 뭐 누구 머리에도 없어. 네? 축구협회는 축구팬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협회는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인 거지. 그 축구를 바라보면서 그 축구를 좋아하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A 대표팀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A 대표팀을 보면서 싫어할 수도 있다고. 응? 좋아하는 사람은 팬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축구협회는 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아닌데 대표팀은 싫어하지만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A 대표팀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에는 관심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축구협회는 A 대표팀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나처럼 A 대표팀에는 엿도 관심 없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거에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냐? 특히 내가 지도자라고 하면 문제의식 자체들이 대부분 썩어 빠졌어요. 글러먹고. 네? 이거 봐세요. 뭐라고 적혀있냐? 전문성은 설명 없는 권한이 아니다. 전문적 판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공정한 절차였다면 공개하면 되고 합당한 판단이었다면 근거를 말하면 된다. 그냥 좌파야. 근데 이런 글을 쓴 새끼는 지가 좌파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야. 네? 대한축구협회는 절차가 공개를 할 의무도 없고 공개할 필요도 없고 네? 근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회원들한테서 한정되는 거지. 예? 일반 대중들, 축구협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어. 그거는. 아시겠어요? 팬의 비판은 적대가 아니다. 이게. 팬의 비판을 한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대한축구협회는. 엄밀히 말해서. 팬은 이 대한축구협회 조직으로라는 단체의 성격으로 비춰보면 제3자예요, 그냥. 협회가 있고 협회 회원 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팬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다 제3자야. 제3자는 협회 내부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언론을 동원하고 유튜브를 동원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무너뜨리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한축구협회, 무슨 대한양궁협회, 그런 것들은 팬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야. 팬을 위해서 존재하고 팬으로부터 수익 얻고 하는 거는 프로구단이나 이런 거지. 축구협회 자체는 프로구단이 아니야. 그걸 착각을 한다,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보고 티켓을 팔아주지 않았냐, 유니폼을 사주지 않았냐. 유니폼을 사주면 나이키가 돈 버는 거잖아. 네? 나이키가 돈 벌고 나이키가 돈 벌기 위해서 축구협회 후원을 하는 거잖아. 협회가 그 방대한 조직을 이용하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축구인들에게 축구를 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업처럼. 그런데 축구 관련된 행동, 체육 활동은 필요해. 그러니까 정부 보조가 일부 들어가. 근데 그 정부 보조는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대한체육진흥법에서. 네? 그 외에 다른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외에 다른 사업도. 그럼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돈은 어디서 나냐? 만드냐 이거지, 재원을. 그러니까 나이키로부터 현금 후원을 받는 거고 중개료권을 팔아 중개료도 받는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라 이거. 심판을 하게 되면 심판을 교육시켜야 돼. 그럼 심판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심판 강습을 받을 때 돈을 내고 받아야 돼.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에서 뭘 한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 필요하고 거기에 다 조직이 운영이 되게 되면 돈이 들어간다 이거.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기부만 받을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우리는 축구 구경을 가고 뭘 해서 대표팀에 대한축구협회 뭔가 대한축구협회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생각을 하지만 착각이라 이거야. 그게. 축구협회는 축구팬으로 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축구협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기본적으로 축구협회의 회원들, 정회원과 준회원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 거지. 일반적인 준회원과 정회원이 아닌 축구팬들에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걸 할수록 이 문제 사태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건 아니면 그 청문회에 참가했던 뭐 예를 들면 대표팀이건 뭐 대표팀 코칭 스텝이었건 회장이었건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 뭐냐? 사실은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 뭐냐? 제일 멍청한 질문이라고 하는 최민희가 던진 왜 졌냐는 거예요. 모든 국회의원은 사실 그 청문회 자리에서 왜 졌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어야 돼요. 왜 좋은 성적을 못 냈냐 하는. 청문회가 개최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홍 감독의 임명교 과정의 불공정, 정몽규와 어떤 연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16강 가고 했었으면 우리가 이 청문회 자리가 만들어졌겠냐? 당연히 안 만들어졌지. 결국엔 성적이 안 좋아져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청문회를 할 때 왜 그런 성적이 안 좋아졌냐 하는 문제를 던졌어야 돼, 제대로. 최민희식이 아니라, 예? 최민희는 그냥 할 말 없어지니까 왜 졌냐 하고 무식해 보이게 질문을 던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 질문은 왜 졌냐는 거예요. 왜 졌느냐에 대한 거를 정몽규, 홍고명 홍보, 예?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핵심이 그거잖아. 왜 졌냐? 이겼으면 그런 청문회가 안 열렸을 거 아니야. 환영회가 열렸겠지. 예? 왜 졌느냐는 질문을부터 시작을 해야만 어디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게 준비가 되었냐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졌느냐고 묻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으로 치부된다 이거지.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 그건데 왜 졌느냐에 감독의 전술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협회의 불공정한 운영 방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선수들의 기량 문제도 있을 거라 이거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다루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느니 왜 졌냐는 거야. 왜 우리가 못 이겼냐. 남아공을. 왜 우리가 멕시코를 못 이기느냐. 왜 장기적으로 우리가 못 이기느냐. 출발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야. 질문 자체를. 그런데 엉뚱한 질문하다가 왜 졌냐? 근데 그렇게 잘났는데 니네 왜 져?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져 버린 거죠. 보면. 그러면서 청문회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실제로 그 질문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 질문이. 청문회를 해서 뭘 알겠다, 뭐 알고 싶다는 거야. 협회 비리를 알고 싶다는 거야? 협회 비리를 알고 아는 걸 청문회 자리에서 해야 되나? 비리 의혹이 있으면 그냥 고발하면 되잖아. 경찰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축구협회는 축구팬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축구팬을 위하는 거는 A 대표팀에 관련된 거지. A 대표팀 외 나머지 청소년 대표팀, 아시안팀, 아시안게임팀, 여자 대표팀, 풋살 대표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축구협회가 전체적인 팬들을 다 관리해요. 그 14개 대표팀에 대해서 전부 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학교, 예? 그런 것까지 팬들을 다 관리하는 단체냐고. 프로축구연맹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축구협회가 프로축구연맹의, 아니 프로축구팀들의, 예? 그 팬들을 관리하는 단체예요.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A 대표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프로팀. 그 전체의 팬들을 다 관리한 팀이, 관리를 해야 되는 단체냐고, 축구협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떤 거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 협회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문제 본질을 찾지를 못해요. 협회가 일반 대중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예? 그 상황은 협회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옳다고 추진해야 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본 축구협회가 일본 축구 팬들을, 일본 대표팀 팬들을 보고 정책을 펼쳐요? 일본 축구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킨가를 가지고 그거 하는 거지. 오로지 일본 축구협회는 일본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국제적인 문제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키워내느냐, 성장시키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 과정에서 팬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지. 그런데 그 팬은 협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 이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 수는 없다 이거 축구협회가. 우리나라 지역 유소년 대회, 지역 유소년 대회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이? 왜 지역 유소년 대회?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유소년 대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 대회에서 부족함이라는 게 아니 운영 측면에서 아니면 애들의 기술적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 아니면 유소년들이 축구를 즐기는 시스템의 문제? 유소년 대회 자체가 지역 축구협회 주관 아닌가요? 지방에서 많이 열리는 이유들이 있죠. 환경적인 문제. 지금처럼 더우면 약간 시원한 데서. 그 다음에 춘계가 끝나고 나면 동계훈련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추워서 못하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팀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간 지역이어야 되고. 이 이유가 상당히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 대회를 강릉도 강원도에서 치른다. 그러면 강원도 지역이 시원한 데서. 그 다음에 만약에 겨울이다. 그러면 남부지방에 나타나니까 남부지역에서. 가을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느 지역에 치르느냐. 동시에 여러 개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구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구장, B 구장, C 구장 이렇게 여러 참가팀들이 많으면 그런 데로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건적인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닐 때도 전국 대회를 치른다 그러면 전국 어딘가는 가야 돼요. 서울에서 대회가 치른다 그러면 서울로 가야 되고, 대구 MBC 대회다 그러면 대구로 가는 거고, 진주 MBC다 그러면 진주로 가서 대회를 치르는 거고. 보면 대통령 건배를 지금 이상한 데 치렀는데 원래 대통령 건배는 서울에서 치렀어요. 요번에 그 뭐지 추첨이 문제됐던 거. 근데 전국에서 이제 모이는데 남부지방에서 장거리로 오게 되면 힘드니까 중간 지역에 막 천안에 아니면 좋은 센터들이 있고 경기장 시설이 좋다. 거기서 대회를 치르는 거지. 유소년 대회도 유소년 4강 없을 거야 아마.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유소년들은. 서울에서 다 치를 수가 없어요. 서울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로 다 불러들여서 한다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 겨울 되면 이제 제주도 아니면 남해다 어디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더운데도 아마 강릉 말고 어디로 하면 좀 시원한 지역이 있다 강원도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소년 대회, 뭐 고등학교 대회, 대학교 대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는 환경, 특히 이제 인조잔디 환경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스카우트들은 유소년 레벨에서 단순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만 보느냐. 그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도. 스카우트들이라는 건 선수의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팀 단체에 그건 안 봐요. 의미도 없고.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도 결국은 테스트를 받는 거는 개인이 받는 거지 팀 전체로 단체로 테스트를 받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유소년 레벨이 아니라 모든 레벨에서 아니면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다음 팀으로 올라갈 때는 그 선수의 플레이 능력을 보는 거지. 다른 걸 보진 않아요. 개개인의 퍼포먼스. 예를 들면 이강인이 아틀레티코로 갈 때는 PSG에서 이 선수가 어떤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퍼포먼스를 갖고 있냐를 보는 거지. 그 팀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보면. 대학에 4강 제도가 있어요? 대학에 4강 제도가 왜 있지? 프로는 어차피 그건데. 진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4강 제도가 아니라 8강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8강이라 들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4강이 아니라. 축구 살릴 수 있는 법은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음. 주성치 감독으로 소림축구. 어, 뭐 축구를 살린다 안 살린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뭐 지금 죽어 있지도 않아요. 죽어 있지도 않고 어차피 살아 있는 건데 거기서 더 잘하는 애를 얼마나 뭐 찾아내느냐 길러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뿐인 거지. 한국 축구가 뭐 지금 이 난리를 겪는다 해서 죽었다 그런 건 없어요. 문제는 더 이상 좋은 선수들이 대량으로 육성 발굴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뭐 이런 일을 겪고 예를 들면 정부가 뭐 대한축구협회 자체적으로 개선을 안 한다 그래서 예산을 다 끊는다 어떤다 한다 해봐 한들 별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그거 안 하면 돼. 협회는 보면 환생했더니 칠왕자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과도기 암흑기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체육특기생 제도를 폐지하면 어떨까요? 체육특기자 제도 어,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체육특기자 제도 4강 8강 제도를 두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대학을 가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는 시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성적이 일반 학생들 공부를 안 학생도 성적이 엄청나게 안 좋을 텐데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그 상태에서 일반 학생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라 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대학을 가는 방법으로 운동을 택했는데, 내가 대학을 가는 방법으로 택한 운동인데, 내가 원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운동을 택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운동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막는다고 하면, 운동을 누가 시키겠냐, 이거예요.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4강제도나 8강제도를 없애버리고, 성적에 연연 없이 아무나 다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게 풀어버리면 가능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스카우트들이 있고 잘하는 애들은 스카우트들 레이더에 걸리니까 일본처럼 일본도 똑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주요 대학에서 필요한 선수들을 요청을 하면 그 선수가 그 학교 가고 싶으면 스카우트에서 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걸 어느 날 다 풀어버리고 자유 경쟁 체제로 만약에 바꿔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한 200개가 있고 그 중에 대학교 팀이 지금 한 100여 개, 100개 가까이 될 텐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등학생 애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원하는 대학을 어차피 못 가는 거는 똑같아요. 더 좋은 학교 가고 싶다 하는 거를 못 가는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반 이상은 못 가요. 운동을 하고도. 갈 수 있는 팀이 없으니까. 못 가는 애들은 일반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일반 대학도 못 가요. 여전히. 물론 뭐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보면 참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전체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특기자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으로 해서 마음대로 스카우트를 하게 할 수 있고 한다. 아, 학교도 좋아할지 대학교 측에서도 아니면 고등학교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좋아할지 과연. 유소년이 잘 되고 있으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득실득실 해야죠. 유소년이 잘 되고 있는다 해서 이강인, 김민재가 득실득실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독일의 유소년 축구, 영국의 유소년 축구, 브라질의 유소년 축구가 엄청나다 해서 네이마르가 득실득실 되진 않아요. 아르헨티나의 유소년 축구가 엄청나게 많고 유소년이 잘 되고 있어도 메시가 득실득실 되지 않고 최정점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는 극소수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드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는 선수는 극소수예요. 이강인, 김민재처럼 예를 들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만약에 레벨 등급상으로 A등급 선수들이다. 그 A등급 선수가 득실득실한 나라는 없어요. 문제는 그 밑에 B, C 등 선수들이 얼마나 득실득실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일본처럼 A등급 선수를 우리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못한다. 언제까지 바랄 수 없다 그러면 B급 선수를 득실득실하게 만들면 A급 선수 소수와 그 다음에 C급 선수로 그 득실득실한 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초특급 A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유소년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도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가리키고 정확하게 가리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 유소년 육성 시스템 자체가 개판이다. 그 다음에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 개판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두고 있는 한에서는 계속 경쟁을 치른 다음에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방법.
근데 대학교 측에서 보면 그렇게 몇 가지 대회를 치르고 몇 개 대회를 하면서 상위 성적에 있는 팀들을 보면서 스카웃을 하기 편한 시스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뽑기 쉬운 시스템. 좋은 학교가 좋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 지방에 못하는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 대학을 아예 못 가느냐? 못 가죠. 왜냐? 어차피 문이 확 줄어드니까 대학교 팀으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전부 대학을 가야만 되느냐? 근데 일반인들도 좋은 대학 못 가거든. 인서울 하려고 그래도 성적이 엄청 좋아야 되고. 수능 보는 애 중에 대학을 가는 애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다음 체육특기자 제도는 단순하게 축구선수 외에 다른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해요. 비인기 종목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 잘. 대학을 가지도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 그렇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체육특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어떤 종목은 체육특기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다. 뭐 아니면 체조다. 아니면 뭐 이상한 종목이다. 근데 그런 건 체육특기자 제도가 없어서 대학을 갈 수도 없다. 성적으로. 복싱 같은 거 진짜 골 때리는데 복싱 중량급으로 가게 되면 선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가 복싱 선수 하는데 미들급인가 70 몇 킬로짜리 대회로 나가요. 거기는 전국 체전을 나가도 출전 선수가 4명이에요. 걔 출전만 하면 동메달이야. 그 급에 나오는 선수가 없어서. 그럼 이 친구는 대학교를 가야지 대학 운동부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운동만 하기만 하면 돼. 근데 만약 체육특기자 제도가 없어져서 굳이 대학교에서도 그런 종목을 육성하고 뭐 길러낼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운동 그만둬야 돼. 근데 벤트급이다. 근데 벤트급에서는 애들이 한 열 몇 명이 나온다 이거지. 선수가. 그럼 그 열 몇 명 중에 용인대 뭐 복싱학과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그 중에서 특기자 혜택으로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줄라 그러면 성적을 갖고 와야 되거든. 성적 좋은 애들이 와서,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 와서 운동을 하라 이거지.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체육 특기 시스템으로 선발된 애들, 그렇게 선발된 애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학비를 면제를 받을 거예요. 장학금처럼. 그런데 그렇게 선발이 된 애들이 아니라 일반 스카우트 되거나 일반 진학한 애들은 학비를 내고 대학에서 운동을 해야 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특기자 제도를 두는 이유. 그 다음에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출신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반 체육과에서 몇 명씩 뽑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고등학교, 체육중학교를 나왔는데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걔네들을 위해서 체육특기자 제도가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매년 최고 출신들 몇 명씩 뽑게 돼 있어요. 우리 때도 10명인가 뽑게 돼 있었어요. 종목에 상관없이 체육특기자로 서울대학교 지원할 수 있었다고. 연대, 서울대 뭐 어디 다 그랬을 거예요. 체육특기자로 되어 있는 애들. 종목별로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물려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런 제도 시스템을 한 번에 다 바꾼다.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방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보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 하면 시도해볼만 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육성 선수들이 육성이 잘 안 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경쟁 시스템 때문에 문제냐. 이제 많은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성적 위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술이나 이런 연마보다 경기 성적, 팀의 성적만 오히려 중점을 둬서 훈련을 시키니까 세부적인 기술 수준이 일본보다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비슷한 훈련량 가져가고 비슷한 체력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고 제일 잘하는 애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도자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게 지도자들의 임무예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선수를 잘 육성하지 못하면 좋은 선수가 길러질 수가 없다고. 그런데 단순히 이게 4강 제도다, 아니면 8강 제도다, 아니면 제육 특기자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똑같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도 전문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매년 J리그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좋은 학교로 가는 애들은 정해져 있고, 그 학교는 별도로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육성을 하고 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200개 고등학교, 200개 고등학교에 총 6,000명인가? 고등학교 선수가? 6,000명 정도 되는 고등학교 선수가 있고, 일본은 4,000개 학교에서 15만 명의 고등학교 선수가 있는데, 일본의 15만 명 중에서 매년 J1, J2, J3 프로리그로 가는 선수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6,000명 중에서 우리나라 K1, K2로 가는 프로 구단으로 직행하는 애들이 몇 명이냐? 하면 일본이 보통 25명에서 35명 수준이에요. 15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배출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스템을 거쳐서 선수들이 길러진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로 직행할 수 있는 선수는 25명에서 35명인데 그 중에서 한 15명 이상은 또 뭐냐? J1 구단이 운영하는 유스클럽에서 승격하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명, 200개 학교 6,000명 정도에서 그러면 K1, K2로 가는 게 몇 명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도 의외로 10몇 명, 15명 정도, 20명 정도는 돼요. 우리나라도 물론 뉴스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바로 스카우트 계약이 되는 애들도 있고 구단에. 그러니까 구단별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K1, K2 해서 37개인가? 지금? 27개인가? 구단 수가? 29개인가? 일본은 60개 중에서 30명 정도 뽑는다고 하면 2개 구단 중에서 1명씩 뽑는 거예요. 우리는 K1, K2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 구단에 1명을 뽑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프로 선수가 되는 여건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K1, K2의 연봉과 J1, J2의 평균 연봉을 비교했을 때도 한국이 뒤지진 않아요. 우리나라 올해 아마 작년 2025년 기준으로 K1 선수 평균 연봉이 3억 5천이 넘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K2인 경우에 1억 5천이 넘고. 근데 그 연봉 수준은 J1, J2의 연봉 수준에 비해서 뒤지는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각각의 레벨에서 어떤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길러지느냐는 건데 일본의 15만 명 중에서 J1, J2의 프로리그에서 바로 데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연간 2, 30명밖에 안 된다, 일본도. 그리고 그런 팀들끼리 경쟁을 붙여놓으면 물론 한국이 지금 J1 뭐 팀하고 K1 팀들 붙여놓으면 뭐 한 경기 단기 토너먼트전에서 붙었다 그러면 성적이 뭐 한두 골 차로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를 만약에 10경기를 쉰다, 두 팀 간의 경기를. 그렇게 해도 승률이 크게 기울진 않을 거라고 봐요. K1, 저기 프로 레벨 수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국이 그런 수준을 더 넘어서 더 좋은 축구를 하게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육성되는 선수들의 질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떤 뭐 리그 시스템이 문제다. 뭐 지금 뭐 수원이 지난 주말 경기에서 어디라고 했죠? 그 경기 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 그 저 심판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뭐 VAR을 했냐 안 했니 뭐 또 우리나라가 이래서 심판이 어떻다고 심판 욕을 먹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청문할 때 문진희 심판위원장 나와서 한 얘기가 수긍이 되는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심판이 잘못 본다고 하는 거는 EPL에서도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 보면. 그 예를 들면 어떤 심판이 수원 삼성 이정효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심판들이 그런 압박 속에서 제대로 클 수가 없다. 그리고 안 할라 그런다 심판들을. 이해가 돼요. 왜냐 근데 옛날에 전임 심판제도로 있을 때는 심판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거든. 보면. 연봉이 한 7천 되고 1년에 실제로 일을 하는 기간이 한 반년밖에 안 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자기들 개인 사업을 다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 이거지. 그런 상황이. 그 다음에 한국 유소년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환생했더니 칠왕자님이 얘기하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선수들 얘기할 때 한국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이런 애들은 다 해외에서 성장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해외에서 성장한 거는 맞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는 바탕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리키고 했던 사람들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 이런 거를 받고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강인이가 어디에서 훈련을 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강인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타고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기초로 해서 뭐 유소년 시스템이 얻은 결과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이런 데 조지베아가 탄생을 했다. 아니면 저 어디 이상한 뭐 나라에서 어떤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태어났다. 그런 거는 유소년 시스템과 상관없어요. 유소년 시스템이랑은. 그냥 좋은 선수들이 하나씩 태어나는 거지. 우리나라 한국 축구도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 100년 역사 중에서 차범근, 손흥민 이런 선수가 한두 명이 탄생하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든지 다 그런 선수들이 태어난다 이거지. 하다 보면. 자, 오늘 요 정도. 예,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뭐 같이 의견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축구의 발전이라는 거를 슈퍼스타 한두 명이 태어나는 걸로 발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환생했더니 칠왕자님 이해가 되세요? 어떤 축구가 발전했다는 건 어떤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저변 문화가 크게 확대되는 게 그 나라의 축구의 발전이고 그 확대된 문화에서 간혹 한 번씩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지. 유소년이 잘 되고 있으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득실득실이 된다. 일본의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리고 유소년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막 보물 터지듯 터지진 않아요. 그건 독일이나 뭐 잉글랜드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자, 더 내용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뭐 할 주제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없으시죠 더? 네, 없으면 여기까지. 네. 지성이가 말하는 발전이 뭔지 그건 없어. 물어봐야 답할 게 없어. 박지성이 이영표한테 물어보다 마찬가지.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 김병지가 그 이제 그렇게 얻어 터지는 건데 또 어쨌든 협회에서 좀 일만 했다 그러면 박문성이가 뭐가 나서 가지고 막 물어뜯고 있잖아. 예? 근데 김병지도 조심을 해야지. 자기 애가 축구를 잘해서 뭐 당연히 해외 연수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지. 방송에 나오고 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고 뭐 봤더니 한준이도 뭐월 600씩 받고 있고 부회장들은 다 김병기도 월 600을 받고 있고 다 그랬더만 보니까. 어? 그러면 한준이도 협회 돈을 받은 사람이고 김병기도 협회 돈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받은 거에서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해야지. 한준이도 입 쳐닫고 있고 김병기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그런데 그 무능한 사람 다음 대신 들어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거다 아마. 무한 반복으로. 지금 부회장으로 들어오는데 새로 부회장으로 뽑힐 인간들도 600씩 받을 거 아니야. 600에서 800씩은. 똑같은 일 겪을 거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